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OX 문제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여기까지는 맞네요. 자,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느냐 아니면 연 8회 하느냐, 요걸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죠. 자, 얼마에 한 번씩 기준금리를 결정하느냐는 문제는 이렇게 OX 문제뿐만 아니라 지문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매월이 아니라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은 세 가지 예정 기초율 외에도 계약 유지율, 판매량 등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자, 보험료 산출 방식 두 가지가 있었죠. 현금 흐름 방식과 3이원 방식.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3이원 방식이고요. 최적 가정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 흐름 방식이었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은 이 세 가지 3이원 방식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예정 기초율 이외에도 유지율, 판매량 등을 더하여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정답은 5가 맞겠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특별계정 수익률이 마이너스 날 수 있죠. 마이너스 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종료된 이후 최저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 자, 이와 유사한 문제들 굉장히 많이 오답 문제로 나옵니다. 최저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하는 사망보험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왜 최저 사망보험금을, 그러니까 최저 보증, 사망보험금을 왜 최저 보증하느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증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보험료 납입이 종료된 이후 이거와 상관없이 최저 사망보험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자, 웬만하면 특별계정 투입일은 납입일, 2차 사유가 발생한 날은 바로 2영업일을 더하는 것이 맞는데 선납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이 아니라 매월 계약 해당 일에 일반 계정에서 가지고 있다가 매월 해당 일에 그 달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은 추가 납입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이 맞죠. 월 계약 해당 일, 계약 해당 일이 선납보험료의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금융 문제고요.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만기가 없는 주식이나 자산 유동화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단기 금융시장이 아니라 장기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죠. 단기 금융시장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2번, 유동성이 높죠. 단기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높습니다. 만기가 짧아서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은 적죠. 만기가 길어야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은 만기 기간만큼이 다 해당이 되니까 가격 변동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통상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지요. 누가 발행합니까? 감독원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는 것이 통화안정증권입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사채 발행 조건. 얘도 계속 출제가 되네요. 얘는 암기하실 수밖에 없겠죠. 뭡니까? 정답은 1억 원 이상 만기 1년 이내 3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금리는 올라가는 게 맞죠. 2번,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겁니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한국은행은 분기별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니 OX 문제에서 나왔죠. 그죠? 4번 정기예금에서 이자 계산을 복리로 계산을 할 경우에 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동일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자, 왜냐? 첫 번째 늘어난 이자만큼 원금이 합쳐졌죠. 합쳐진 원금에 대해서 또 이자가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되니까 원금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이자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일하게 늘어난다.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의 매매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12월 31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직접 매매 거래일에는 매매 거래 및 결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다 거래 안 합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2번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매매 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얘도 맞죠. 3번 법정 공휴일에는 매매 거래 및 결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매매 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근로자의 날 거래 및 결제 이루어지질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과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옳은 것 찾는 문제네요. 자, 주식은 대부증권이다. 대부는 빌린다라는 뜻이니까 채권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그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채권은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죠. 주식은 소유권을 같이 나눠 가지는 거니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채권은 없습니다. 3번 주식은 채권에 우선하여 재산 분배권을 갖는다.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니까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은 주식에 우선하여 재산 분배권을 갖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어떤 내용인가요? 채권은 회사 정리 절차 등에서 채권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습니다. 돈 빌려줬으니까 채권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맞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합성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 세 가지가 합성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전환사채는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전환되어 버린 거죠.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거니까 사채권자의 지위는 상실합니다. 얘는 맞죠. 2번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리 행사 시에 추가로 돈을 내서 신주를 사는 거죠. 그래서 추가 자금 부담이 있다.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3번 교환사채는 권리 행사 시 추가 자금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동일하다. 자, 우리 2번 지문에서 보시게 되면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리 행사 시에 추가 자금 부담이 있죠. 얘는 맞아요. 그죠? 근데 교환사채는 교환되는 거죠. 뭘로? 채권이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상장회사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바꿔주는 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교환사채는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동일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자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교환사채는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릅니다. 전환사채는 발행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자본금이 늘어나지. 교환사채는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상장회사 유가증권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자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증여세와 상속세 최고 과세 표준은 30억 초과이다. 30억 초과일 때는 세율 50%죠. 그죠?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10%에서부터
50%다. 10, 20, 30, 40, 50.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1%가 아니라 24%죠. 예, 3천억 이상, 예, 24%입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네요. 4번, 법인세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일 때는 가장 낮은 세율이죠. 9%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우, 지문 기네요.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요건 제외하는 거죠. 얘는 금융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로 종합과세 방식이고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 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높게 계산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2번,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이거 아까 우리 1번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한다. 얘도 맞네요. 그죠? 합산해서 종합과세. 이게 바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 같은 내용입니다. 4번.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안 돼요. 2천만 원이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과세,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끝납니다. 문제는 세율이 6%가 아니라 14%죠.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은 14%입니다. 6%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가장 낮은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 거기서 따온 것 같네요.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죠. 다음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 표의 내용이 뭘까요?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매년 갱신조건부로 1년 정기보험을 계약을 할 경우 갱신부니까 1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가, 위험도가 나이가 증가하겠다, 됨에 따라서 위험보험료는 점점 올라가겠죠. 예, 이 개념은 무엇이냐? 각 연도마다 계약자가 부담하는 위험보험. 이게 바로 자연보험료죠. 그래서 자연보험료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보험료도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전문금융 소비자는 청약 철회가 안 되죠.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즉 전문금융 소비자가 아니라 일반 금융 소비자인 것은 무엇인가? 이걸 찾는 문제네요. 그죠? 한국은행,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회사, 단체 이런 경우에는 전문금융 소비자에 해당이 되지만 주권 비상장법인, 그러니까 주권 상장법인은 전문금융 소비자죠. 근데 비상장법인은 일반 금융 소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보험설계사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죠. 3번.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죠. ISA 만기 전환금은 특별하게 추가시켜주는 거니까 빼고 600만 원입니다. 1, 2, 3번 다 맞네요. 4번. 연금계좌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연금계좌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되는 것은 세액공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얘는 저율 분리과세, 즉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를 받게 되기 위해서는 연금계좌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표에서 A씨가 수령한 보험금 중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한번 살펴보죠.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하였는데, 자, 이 중에서 자기가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가 얼마이냐, 그 비율을 찾아라는 소리입니다. 총 납입 보험료가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은 자기가 납입을 했으니까 자기가 납입한 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이 아니죠. 근데 2천만 원은 아버지가 납입을 했어요. 즉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을 납입을,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납입을 했다는 소리겠죠. 그럼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즉 40%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증여받아서 사망보험을 받았으니 증여재산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즉 1억 원의 40%인 4천만 원이 바로 증여재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이 지문 무진장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뭐 시험 매번, 하여튼 정답은 아닐지라도 매번 나옵니다. 2번, 도입 초기에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 제도를 자율 제도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법적 제도로 바뀌었죠. 얘도 맞는 내용인데 이 지문은 저도 처음 봅니다. 이 지문은 도입 초기에는 자율 제도로 운영했다. 오케이, 맞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명확한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변액보험 판매할 수 없죠. 얘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종합자산관리사 시험, 즉 IFP라고 이야기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변액보험 판매 자격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문 신규 문제라고 봐집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거네요. 1번,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죠. 납입보험료 중에 일부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이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자산평가와 결산은 매일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매일입니다. 3번, 변액보험의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특약과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 이 두 가지는 예금자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뭐가 틀렸을까요? 변동보험계약은 최저보증금액 산정에 기초가 된다. 최저보증금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것은 변동보험계약이 아니라 기본보험계약이 최저보증금액 산정에 기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보증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도 유사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변액연금은 GMDB든 GMAB든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이든 최저연금, 최저연금에 대한 보증이든 둘 다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합니다.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도 변액연금과 동일하죠. 최저 사망보험금 기납입 보험료로 보증합니다. 그러나 변액 종신보험, 즉 보장형이죠. 보장형의 GMDB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기본 보험금을 최저 보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최저연금 적립금, 최저 사망보험금, 적립형의 GMDB.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장형, 즉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과 그 다음에 변액 종신이 페어고요. 변액 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이 하나의 페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변동보험금 계산하는 방식 중에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얘는 보장성 변액보험에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페어 중에 보장형은 뭐였습니까? 변액 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이게 바로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장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고요. OX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죠. 기업 공개는 주식을 분산시키고
분산시키는 거 맞죠? 재무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자,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자, 이게 바로 핵심이겠죠.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 공개냐 아니면 어,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 공개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죠? 자,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상장에 관련된 얘기겠죠. 예,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장이고요.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은 예, 매월 동일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공제한다. 자, 보증 비용은 특별계정의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이제 곱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우리가 보증 비용으로 공제를 하는데 자, 매월 동일한 금액이냐, 매일 또는 매월 공제할 수 있죠. 자, 동일한 금액이냐, 아니냐. 이게 바로 핵심이겠네요. 그죠? 자, 동일한 금액이 아니겠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특별계정의 적립금 매일 변동하죠. 매일 변동하니까 율은 동일하지만, 특별계정의 적립금 자체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공제하는 금액은 매일 또는 매월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및 결산은 매월이 아니고 매일이죠. 그죠? 매일 시가로 평가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X가 되겠고요.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해당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세공제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미 세공제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도 추징이 되지 않는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부터는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다음 중 직접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오랜만에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네요. 맞는 거 찾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직접금융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은 중간에서 빠지는 거죠.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자기네들의 책임과 그죠? 자기네들의 이제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을 받아서 자금 수요자에게 제공을 한다. 이건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죠? 얘는 간접금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것. 얘가 간접금융이죠. 3번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시장을 통해 직접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금을 거래한다. 얘가 직접 금융에 대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4번 자금 거래의 손실과 이익에 대한 책임 직접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부담을 하지 금융기관이 부담을 하는 것은 얘는 간접금융에 대한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현재의 계약 환율에 따라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 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자,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 그리고 현재 계약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한다. 얘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통화가 일단 개입이 됐으니까 외환이죠, 외환. 그 다음에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스왑 거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번은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금에 대한 수요,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면 금리는 상승하는 것이 맞죠. 2번 한국은행은 콜 금리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을 다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실질금리.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한 금리.
예, 그게 바로 실질금리죠. 그죠? 그래서 명목금리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빼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실질금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경기 침체 시 경기가 침체를 하게 되면 아이고 남의 돈 빌려서라도 투자를 해라. 소비를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는 돈을 빌리기 쉽도록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한번 살펴보죠. 자, 주식시장의 공시. 자, 공시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에서는 회사가 주주 명부상의 주주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업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자본시장법상의 발행시장 공시. 자, 발행시장에 발행을 할 때, 증권신고서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3번, 자본시장법상의 유통시장 공시에는 공개매수 신고서는 수시공시 사항에 해당한다. 자, 유통시장 공시에서 수시공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로 공시에 대한 문제는 수시공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예, 수시공시는 아주 급박한 거, 아주 중대한 거. 그래서 중대한, 중요한, 뭐, 적기 시정 조치,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공개 매수 신고서는, 수시공시 사항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어떤 내용일까요? 회사의 정관 및 회사 이사회 의사로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등을 비치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시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은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사채와 교환사채의 공통점. 예, 오랜만에 쉬운 문제 나온 것 같네요. 자, 전환사채는 뭡니까? 일단 발행할 때는 채권이었죠. 근데 전환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예, 뭘로 전환을 시켜주느냐? 예, 발행 기업의 주식과 전환시켜주겠다. 교환사채는요. 똑같이 발행된 거는 채권은 맞는데 교환시켜주겠다는 거죠. 뭐죠? 예, 발행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상장회사 유가증권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발행을 할 때는 채권으로 발행하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특약이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도 낮습니다. 1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하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고요. 교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발행회사가 가지고 있는, 발행회사가 소유한 다른 상장유가증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환사채죠. 4번 보겠습니다.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증권화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얘는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에 대한 내용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채권 가격은 채권의 유통 수익률과 반비례한다.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예, 유통 수익률이 올랐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 자체는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2번,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은 확대가 되죠. 만기가 길기 때문에 0.1%의 유통 수익률의 변동이 있어도 만기 자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확대가 됩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표면금리가 낮아요.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이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 폭도 크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왜 맞는 내용입니까? 금리가 낮다는 것은 자, 표면금리가 1%하고 10%짜리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0.5%가 변동하더라도 표면금리가 낮은 1%는 50%가 변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사고 팔기가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아주 좋습니다. 황금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아주 높다라는 거지 채권 수익률은 낮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 높을수록, 즉 황금성이 높을수록 채권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분류과세하는 소득. 자, 분류과세하는 소득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분류과세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양도소득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예, 퇴직소득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양도 퇴직소득 둘 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예,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중에 한 가지인 1번 양도소득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1번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맞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얘는 거의 뭐 정의와 같은 내용이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죠. 예, 그렇게 하는 종합과세 방식과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 방식에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자, 이 뭐 오히려 뭐 합산을 했을 때 내지는 예,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따로 계산했을 때 오히려 예, 이게 세액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높은 산출세액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예, 선택을 한다. 종합과세 세액으로 결정을 한다. 그 내용이 되겠죠. 그죠?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이게 바로 종합과세죠. 이게 바로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요거까지는 맞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자,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고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가 아니라 예, 1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을 하면 15.4%가 적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알맞은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자, 요건 뭐 아주 쉬운 문제지요. 예, 전환이도 문제입니다.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예, 괄호에 따라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을 한다. 소수의 사람 아니죠.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대수의 법칙이죠. 대수의 법칙. 주사위 기억나시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표가 설명하는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자, 어떤 계약 특성인지 한번 살펴보죠.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의해 미리 작성된 보험약관을 통해 체결이 되는데 보험계약자는 그 약관을 전체로서 승인하거나 아니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다. 자, 이 보기 문제는 뭐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오는 문제지요. 이거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부합계약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예, 부합계약 약관 누가 작성한다고요?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전체로서 승인 내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까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과로는 전액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자,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얘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죠. 보장성 보험료는요. 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일 때 계산되는 산출세액으로 알맞은 것은 자, 종합과세 표준 1,000만 원이면은 몇 퍼센트 구간입니까? 바로 예, 6% 구간이죠.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6% 하게 되면 예, 바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 표준이 얼마 이하일 때 1,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6%입니다. 그래서 최저 세율,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되는 과세 표준 기간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및 경과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변액보험 도입에 대한 역사, 경과, 요거 필요성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맞게 설명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2009년 금융위기 시에는 변액보험의 판매가 딱 그때만 감소했죠. 감소. 증가 아닙니다. 2번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게 아니죠. 예,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수익률을 반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여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이게 변액보험 도입의 가장 큰 배경이 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습니까? 변액종신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죠. 자,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옵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어떤 변액보험도 최저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증 옵션 적용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선택 여부가 변액연금보험에서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옵션을 적용을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나오는데 예, 어떤 변액 종식은 당연히 보장성이기 때문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옵션 적용을 선택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변액 보험도 예,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보장형 변액 연금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액 보험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옵션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일까요? 2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예, 저축성이네요. 일정 시점에 지정 적립금을 보증하는 지정 적립금 보증 제도를 통해 최저 적립금을 보장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은 잘 나오지 않는 지문이었는데 최근에 출제가 되었네요. 3번 변액연금보험은 최저 사망보험금을 기납입보험료로 보장을 합니다. 저축성 변액보험이죠.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은 최저 사망보험금을 기본 보험금으로 보장한다. 보장형이니까 변액 종신보험과 동일하게 최저 사망보험금을 기본 사망보험금으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 보증 옵션 무엇일까요? 변액연금보험에서 연금 개시 후 보증기간 중 지급될 연금액 괄호 열고 적립금 곱하기 연금 지급률을 보증하는 옵션이다. 자, 보험기간 중 지급될 연금액 나오면은 바로 GMIB를 의미를 합니다. 얘는 뭐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이 문제 GMIB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눈에 띄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번. 다음 그림의 방식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은 무엇입니까? 자, 이 그림 딱 나오면은 무조건 여러분께서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바로 변동보험을 계산하는 도표죠. 예, 그럼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보장형이죠. 변액 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바로 이 두 가지의 변액보험을 변동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도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4번까지는 OX 문제죠. OX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형 변액보험. 보증형이니까, 예, 보증 비용이 빠지겠네요. 그죠? 매일 또는 매월 보증 비용을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을 한다. 뭐 틀린 내용이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보통 이 보증 비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함정을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차감을 한다. 이런 함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함정일까라는 점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즉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과 금융투자회사의 실적배당형 상품, 즉 뭐 대표적인 것이 펀드죠. 펀드. 공통점은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최저보증. 자, 최저보증은 일단 변액보험에는 최저보증이 존재합니다. 근데 펀드의 경우에는 실적이 악화됐다 그래서 뭘 보증해 주는 것은 없죠.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단계 매매거래 중단, 서킷 브레이커스 얘기하는 거죠. 최초로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1단계는 10%가 아니라 8%죠. 8%.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의해 미리 작성된 보험 약관을 토대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계약자 개개인별 위험도에 따라서 개개인별에 맞는 약관을 일일이 다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계약자는 그 약관을 전체로서 승인하거나 아니면 거절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합 계약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전체적인 지문으로 봐서는 틀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사지선다형 문제 금융시장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시장, 콜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콜시장은 뭡니까? 금융기관들끼리 초단기로 잉여자금, 부속자금을 서로 거래하는 거래를 우리가 콜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금융기관이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네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콜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대여자 입장,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콜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4번 지문이네요. 그죠? 대출자 입장에서 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4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콜 거래의 최장 만기는 90일입니다. 90일. 초단기 시장이기 때문에 90일입니다. 2번이 일단 맞는 정답이 되겠네요. 국내 콜 시장에서는 담보 거래, 담보를 하는데 신용, 이건 벌써 이게 의미가 조금 틀리죠. 그죠?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담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래를 신용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금리에 대한 문제는 매번 출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금리의 변동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내용이네, 그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할 것이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자금 수요가 늘어나겠죠. 1번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물가 변동 고려 여부에 따라서 어떤 금리와 어떤 금리로 구별이 되느냐. 요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물가 변동 고려 여부에 따라서 표면금리와 실효금리가 아니죠.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를 말한다. 얘는 맞는 내용이지요. 2번 지문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문을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출제도 되고 있습니다. 즉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구별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간 수준 비교는 통상 실효금리, 복리라든지 과세 부분 이걸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금리, 그죠? 그럼 우리가 실효금리 그것을 기준으로 수준 비교를 하게 됩니다.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유상증자의 종류. 유상증자의 종류 여러 가지 있었죠. 일반 공모, 주주 배정, 제3자 배정, 주주 우선 공모, 직접 공모 이런 거 있었습니다. 보기 내용이 어떤 유상증자의 종류를 의미하는 건지 한번 읽어보죠. 새로 발생되는 주식의 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의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배정하여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주주 배정이죠. 유상증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주주들, 그 각자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있겠죠. 그 비율에 따라서 우선
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코스피 200 지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된 몇 개 종목입니까? 자, 이 뭐 잘 모르시더라도 이게 200,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죠. 200개 종목입니다. 200개. 시가총액 기준 이거 아닙니다. 시장 대표성, 유동성 및 업종 대표성을 고려해서 200개 종목을 선정해서 이 종목들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지수를 우리가 코스피 2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90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이 당시의 기준 지수를 얼마? 100으로 정해서 이에 대비한 주가 지수를 매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200개 종목 기준 지수는 100 기억해 두시고요. 코스피 200 지수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출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같이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표는 무엇을 설명할까?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이 투자원금 대비 1년을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잘 모르시겠더라도 이미 제가 키워드를 동그라미 쳤죠. 정답은 만기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률의 종류, 채권 수익률 종류 몇 가지 있었죠. 발행 수익률, 표면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뭐 유통 수익률 이런 거 있었습니다.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올해 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다. 요건 여러분께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또 채권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얘는 금리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번 자금 공급이 감소하면 자금 공급이 감소했어요. 줄었어요. 시중에 돈이 없어요. 그럼 이자율은 상승을 하겠죠. 당연히 금리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도 상승합니다. 제가 이자율 금리하고 수익률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자금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면 채권의 가치, 가격, 요거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채권의 가치는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상승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채권의 가치, 채권의 가격 자체는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잘 안 팔리고 채권 잘 안 산다는 뜻이죠.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채권을 사자라고 하는 수요가 많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채권의 가치는 상승했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3번 시중 자금이 풍부해지면 얘가 자금 공급이 증가하면 하고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 자금이 풍부해지면 자금의 가치가 하락을 해서 이자율도 하락을 하고 채권의 가치는 상승하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시중 자금이 풍부해지면 나오네요. 채권의 가격은 상승한다. 우리가 3번 질문에서 봤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죠.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 다 제외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는데, 자, 몇 퍼센트? 6%가 아니라 14%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분리과세,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율을 그 기준에 맞게끔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지문도 같이 한번 보죠.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케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대상이 되는 경우 종합과세 방식과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 방식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4번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기본세율 6에서 45%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과세 종합저축의 요건이 있었죠. 그죠? 65세 이상의 거주자 내지는 장애인. 맞습니다. 한도는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1명당,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올해 이 비과세 종합저축 관련된 문제가 자주 보이네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천만 원.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알맞은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는 세 가지 보시면 되겠죠.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생명표, 사망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자, 한두 사람을 관찰을 해서 나오는 통계를 가지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겠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 즉, 이제 주사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바로 대수의 법칙. 1번, 대수의 법칙을 얘기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맞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기간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죠. 장기. 손해보험이 단기죠. 2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맞죠? 2번은 틀린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3번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사고 발생 시 실손보상이 아니죠. 실손보상은 손해보험입니다. 정액보상이죠. 4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죠. 보험증권 발급 내지는 1회 보험료 납입은 보험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자,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 시에 납입한 보험료의 한도 100만 원. 그죠? 몇 퍼센트입니까? 12%. 요걸 이제 세액 공제해 주는 거죠. 장애인 전용 보험은 한도 100만 원 똑같고 세율은 15%를 세액 공제해 준다.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 받을 수가 있죠.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납입한 보험료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12%죠.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면 얘는 저축성 보험이잖아요. 그죠? 보장성 보험료니까. 보장성 보험료는 초과하지 않는, 이렇게 돼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럼 정답은 자동으로 4번이네요.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얘가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다른 기본 공제 대상자들은 다 연소득, 소득 요건은 100만 원 공통적으로 있었죠. 나이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16번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저도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꼬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교재 그대로 나와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자,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총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금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라는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서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근데 총 납입 보험료 중 3천만 원은 A씨가 납입을 했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총 보험료는 5천만 원이겠네요. 그죠? 네.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납입을 했으니까 이 2천만 원은 자기 돈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40%에 해당하는 4천만 원. 이 실은 증여재산으로 보는 총 전체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2천만 원을 증여를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증여받은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증여받아서 납입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2천만 원 증여받은 금액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합의 1억 원 총 증여재산 가액은 4천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증여받은 금액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2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잘 출제가 되었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봐지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뭐 이런 문제까지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일단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물어보는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한 번쯤 기억에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물어보는 문제냐? 아니면 총 증여재산 가액을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의 정의는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자본시장법은 적용되지만 보험업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보험상품은 보험업법이 적용이 반드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액보험도 생명보험 상품이죠. 그래서 당연히 보험업법 적용이 되고요. 투자상품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은 특별히 자본시장법까지도 적용이 둘 다 된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죠? 3번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공제조합도 판매할 수 없고요. 4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특별계정과 일반 계정에 동일한 규제와 제한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죠. 보험업법에 따라 특별계정과 일반 계정 서로 다른 규제와 제한이 적용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자, 변액연금보험, 연금보험이죠. 그죠? 그래서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으로 똑같이 나누어집니다. 제1보험기간이 바로 위험보장기간이죠. 위험보장기간에 피보험자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올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 18번 문제처럼 정답으로 얘를 꼭 집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뭡니까? 자, 일단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최저 보증은 뭐죠? 기납입보험료입니다. 기납입보험료와 그 다음에 계약자 적립금 플러스 기본 사망보험금 중 둘 중에 큰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정답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변동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동보험 계약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 변동하죠. 그죠? 그래서 해약 환급금도 변동이 된다. 맞는 내용이죠. 변동보험 계약은 실적에 따라서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계약자 적립금 자체도 계속 바뀌는 거죠. 계약자 적립금이 계속 바뀌니까 해약 환급금도 자동 변동이 됩니다. 왜냐? 해약 환급금은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해약 환급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자 적립금이 변동을 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도 변동이 됩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1번일 것 같습니다. 2번 어떤 내용일까요? 변동보험 계약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이 저조하면 자, 추가 보험료와 변동보험 계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추가 보험료 부담하지 않습니다. 3번 변동보험 계약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이 저조하면 최저 보증 금액도 계속 낮아진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최저 보증한다니까 운영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최저 보증하겠다는 건데 최저 보증 금액도 계속 낮아지게 되면 얘는 최저 보증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변동보험 계약은 매월 재계산되어 누적된다. 얘는 변액 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과 같이 보장성 변액 보험의 변동보험 계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매월 재계산되는 것은 맞는데 누적되는 것은 아니죠. 새롭게 계산이 됩니다. 매월 1회까지 함께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 20분 문제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기납입 보험료를 보장하는 옵션이 아닌 것은 이 문제도 올해 간간히 출제가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기납입 보험료를 보장하는 것은 일단 저축성 변액 보험과 관련이 깊죠. 예, 저축성이라고 하면 변액 연금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을 여러분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의 GMDB 최저 사망 보험금이죠. 기납입 보험료 맞습니다. 변액 연금보험의 최저 연금 적립금 얘도 기납입 보험료죠. 변액 종신보험 얘는 보장성이죠. 보장성의 GMDB 뭡니까? 최저 사망 보험금이죠.는 기납입 보험료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기본 사망 보험금, 기본 보험금으로 최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렸고요. 변액 연금보험 GMDB도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